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유튜브, 콩앱, 라디오로 들으시면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픽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죠. 화요일, 목요일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여성가족부 폐지 소식부터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관련 기능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본부로 두겠다 하는 것이 이제 골자로 되어 있는 정부 조직법 개편안, 이게 마련이 돼서 민주당에 이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도 한번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요? 신보라 의원께서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네, 어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 정부가 준비 중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고하고 민주당의 의견을 청취했는데요. 네. 큰 틀로는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고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하고요. 국가보훈청은 국가보훈부로 승격. 그다음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안, 이거는 연말까지 지금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아직은 안 된 거고요. 네, 향후에 우주항공청과 이민청을 새롭게 신설하는 안까지, 그래서 3+2 형태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민주당은 국가보훈부의 격상과 재외동포청 신설은 흔쾌히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문제는 여성가족부인데요. 네. 정부는 이 여성가족부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하고 차관급 본부를 신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제가 이제 완전히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정부가 이제 준비 중인 그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네. 개정안을 받아봤는데 네. 이름은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로 인구가족 양성평등본부로 이렇게 한다고 해요. 이름이. 네. 그래서 이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하는 내용으로 개편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민주당 대변인은 보고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차관급 본부장으로 격하면 본부장이 국무위원이 아니라서 성범죄 관련 논의 시 타 부처와의 교섭력 등의 기능이 약화될 수 그렇죠. 있다는 문제인식이 있다고 밝혔고요. 예. 정부 입법으로 제출을 하면 철저히 심사를 하겠다 했습니다. 네. 정의당은 여가부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라고 입장을 냈는데요.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여가부에 필요한 것은 폐지가 아니라 성평등부로의 격상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기능은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인구 가족 양성 평등 본부 약화가 될 것으로 지금 우려하는 입장들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장관이 하던 일을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본부장이 하게 될 경우 정책 협의 부분을 이제 잠시 얘기는 해 주셨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들이 지금 많거든요. 이 부분부터 먼저 두 분께 좀 여쭤볼까요? 조 대표님께서 먼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여성단체들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이제 낙관하기 어려운 것은 어떤 성폭력 관련된 당내 문제가 발생하거나 혹은 여성 문제와 관련된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찬반이 강하게 부딪히면서 쟁점화가 될 때마다 네. 민주당이 이제 대선 마지막 그 일주일을 앞두고 박지원 위원장을 영입하면서 정말 급격하게 지지율이 올라갔던 때를 제외하고는 예. 사실상 이제 가장 중요한 시점에 결정적 결정을 해야 될 때 이렇게 패를 바꾸는 거나 혹은 이렇게 움찔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당의 구성이라든지 이제 국회의 구성이 지금 굉장히 여소야대 국면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이제 전국 입장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국민적인 어떤 찬반으로 인한 역풍,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정치적으로 수면 아래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거래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이제 여기에 공감하시고 문제의식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이제 국회 구성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되겠느냐라고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무엇보다 지금 이제 본부장급으로 사실상 차관급으로 격화가 됐을 때 국회와의 업무 보고도 그렇고 정부와의 업무 처리도 그렇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이나 예산 분배라든지
인력 개편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예상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이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여성가족부가 협업을 많이 해야 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지금의 형태로서 너무 할 수 있는 일들이 적기 때문에 이거를 오히려 쪼개서 각 부서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도모하겠다는 건데요. 네.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인 게 현재 지금 여성가족부가 맡고 있는 게 인구와 관련된 뭐 부분들도 있지만 특별히 최근에 좀 곽강을 받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거는 여성 폭력 이 문제와 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지금 결국에 뭐 법무부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그리고 고용노동부라든지 여성 고용에 대한 부분들 다 쪼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각 부처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거에서 더 꼬랑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네.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에서 당연히 밀리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정치권에서도 멀어지고 국민들의 여론과 그리고 현장에서의 업무 처리의 순서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놓고 있는 근거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즉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정부 관계든 국회에서의 역할이든 또 협업하는 부처와의 관계든 모든 측면에서 지금 좀 어렵지 않겠는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겠는가는 지금 우려와 걱정을 해주셨어요. 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좀 살펴보면 저는 이번 이제 정부가 정부 개편을 하는 방향에 있어서의 좀 가치를 좀 제대로 국민께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국 저는 지금 보건복지부로 이제 관련한 기능이 이관이 되는데 이게 기능의 축소를 의미하지 않고 저는 기능의 강화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해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측면에서? 이게 독일식 모델하고 이제 좀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독일이 가족, 노인, 여성, 청소년부라고 해서 부처 자체가 생애 주기에 기반해서 그 관련한 정책 대상들을 다 하나로 묶어놓고 그것과 관한 어떤 보호와 사회 안정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부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원래 부처가 지금 여성이나 가족과 관련한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따로 해왔고 아동, 노인과 관련한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하는 방식이었고 청년이란 정책 대상은 또 국무총리실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에 관해서만 국무총리실에 좀 떼어져 있는 건데 나머지는 다 이제 보건복지부를 합치는 거예요. 다 합쳐서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보호와 양성평등이나 사회안전망 중심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좀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 개편의 어떤 필요성을 설파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게 그 본부로 격화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장관이 하던 업무를 본부가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은 여성가족부가 독립부처였다고 해도 그 장관이 위상이 타 부처 장관에 비해서는 약하다고 하는 평가를 늘 받아왔거든요. 예컨대 장관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게 뭐 기획재정부 장관, 뭐 국토부 장관 예산이 큰 부처들이겠죠. 여성가족부가 예산이 가장 작은 이제 부서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성가족부의 소관 관련한 법률 그 법률도 다 이제 보건복지부로 이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소관 법률 예컨대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폭력 방지. 저도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 하고 있었어요. 양성평등 기본법의 뭐 기본 계획의 주체. 실행 이번에도 주체. 뭐 스토킹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법에 관련한 최종 이제 주관 부처와 장관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싹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업무가 맞는 건가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폭력을 다루는 것은? 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여성폭력 결국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라고 하는 분야에서 보호의 업무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은 아동복지법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의 업무에 훨씬 더 충실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그걸 조정하는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위상이 더 높아진 거다 오히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금도 업무가 너무 많은데 이 업무까지
추가되면 제대로 강도 하겠는가. 업무를 소홀하게 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좀 타당하게 들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조 대표님께서도 국회 이게 통과가 되면은 통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예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전 통과 가능성은 뭐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통과되는 거는 사실상 민주당이 달려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지도부와 플러스 민주당 지도부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표력을 할 수 있을 만한 소신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판세가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낙관하기만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저는 앞서 신보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보도자료나 또 여러 기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결국에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영역은 인구 가족과 관련된 파트를 중심으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부서의 어떤 가명도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여성 노동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용노동부로 그리고 여성 폭력에 대한 부분은 법무부라든지 경찰청이나 이런 곳으로 쪼개서 이관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독일형 모델이다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뭐 결과적으로 보자면 저는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드리냐면 결국에 우리 사회에 그 이제 어떤 성인지 통계들이 나옵니다. 근데 성폭력 범죄자 여러 가지 여혐이라든지 남혐이라든지 이런 갈등들이 있으면서 뭐 논란들이 있었지만 남성 비율이 95.8%, 가정폭력 여성 피해 발생 비율 83.3%, 강력범죄 피해자 여성 비율 84.2%, 그리고 성격차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102위, 그리고 대학교 교원의 여성 비율 27.8%, 지역구 국회의원 여성 비율 10.3%,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20.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사회를 비교하는 것 자체도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한국 사회 내 젠더 갈등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성가족부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없애고 다른 부처의 본부장급으로 이제 격화를 시키는 거는 말 그대로 격화되고 이 위상이 쪼개지는 것이지 단순히 이게 상징적인 의미에서만 쪼개지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체급을 더 키우는 것이다. 저는 이거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좀 이 부분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정치적인 어떤 사인을 저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떤 사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 대선 국면에서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결국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7글자를 가지고 많은 부분에서 또 일정 지지층에서는 반향이 있었다고 평가가 되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일각에서는 최근 있었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여러 논란들에 이어서 이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 이야기가 또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해서 이제 뭐 질문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어떤 소위원회 형태로 꾸리고 어떻게 이것을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라고 이야기했지 어느 정도까지 뭐 진척이 되었다던가 혹은 언제 이후로 본격적인 안을 발표하겠다는 예고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급박하게 지금 다시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와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최근 우리가 정말 역사에서 정말 그 여성 노동자가 여성이자 노동자로서 사망을 했던 정말 참혹한 사건을 겪으면서 네. 이거에 대해서 아픔과 또 슬픔과 위로와 분노를 이제 같이 공감했던 게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여성폭력과 관련된 사안들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20대 여성뿐만 아니라 20대를 살아가는 여성과 또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많은 부모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다면은 이 여성 폭력에 대한 부분 특별히 어떻게 다루겠다라는 중점적인 답변을 사실 받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거를 보면 결국에 여성의 재생산권 그중에서도 재생산을 해야 한다는 아이를 낳을 권리와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그 권리 사실 그거는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키우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성격차라든지 성폭력의 문제를 우리가 더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여성가족부 폐지는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에 있는 젠더 갈등을 더 격화시키고 오히려 진화시키지 못하는 알겠습니다. 기름을 붓는 꼴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유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지적과 더불어서 지금 혹시 어떤 논란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라는 지금 지적까지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신보라 의원께서 한 말씀하시고 마무리하죠. 네,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 뭐 정부 조직 이제 네. 개편안이 지금 이제 보고가 됐다 하더라도 네. 이게 실제 법안 발의되고 논의하는 어떤 시점은 실은 거의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나 이제 가능할 거기 때문에 예. 실은 뭐 지금도 좀 일찍 이렇게 나온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국정감사 기간만 중이죠. 해도 네. 하루에도 몇 건의 뉴스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덮기 위한 것보다는 오히려 실은 많은 정부 조직 개편이 취임 전에 거의 통과되거나 아니면 취임하면서 이제 동시에 발표되면서 진행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도 좀 늦은 측면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국정 철학을 이행하는 측면에서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오히려 늦었지만 지금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대선 과정의 어떤 슬로건으로서 실은 프레임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고요. 네. 만약 이 정부 조직 개편이 그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면 저는 통과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생애주기 기반에서 전체적인 어떤 부처의 어떤 위상과 네.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을 통합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의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예. 국민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조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여성 폭력의 문제라든지 여성 노동의 문제를 과연 또 어떻게 앞으로 네. 다룰 것인가 하는 부분도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에 나서면서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제는 이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에게 보낸 문자 내용까지 지금 나오면서 더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이에 대해서 지금 보도가 나온 내용을 먼저 조 대표님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련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면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조사 대상으로 소환을 한 사건에 대해서 또 여러 공방이 일던 중에 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어제였죠. 5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포착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언론의 질문에 감사원이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원칙적인 부분, 성역이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지할 뿐 사실상 구체적인 코멘트를 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서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것이 뉴스원의 카메라에 잡히게 됐습니다. 결국 이것은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의 지휘 아래에서 전 정권에 대한 감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야권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실제 이제 언론에 이제 보고도가 나고 나니까 예. 감사원과 그다음에 그 이관섭 수석도 각각의 입장을 밝히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사원은 해당 문자 메시지는 오늘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해 감사 절차 위반이라는 기사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사무총장이 해명 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알려준 내용이다라고 밝혔고 이관섭 수석은 그게 이제 한겨레 이제 기사였는데 네. 그 기사 내용이 맞느냐라고 단순하게 물어봤던 거고 그에 대해서 유 총장이 보도 자료를 내겠다고 답변한 것이다. 그래서 기사에 대한 사실 여부를 단순 문의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 감사원이 뭔가 상하 관계에 따라서 평소에
평소에도 자주 뭔가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오해의 소지를 분명 나올 수 있는 행동이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어쨌거나 지금 연락을 서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실질 감사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은 감사원은 그 감찰 기관 공무원의 그렇죠. 직무에 대한 감찰 기관이기 때문에 네. 그게 뭐 현 정부건 전 정부건 그렇죠. 정부의 변화와 상관없이 네. 자구우면하지 않고 감찰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누군가 개입하고 있다거나 그런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또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었다고 저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분명히 부적합한 행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합리적 확증에 가까운 근거로 제시된 사건이었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사실 이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가 진행되었다는 공방이 일면서 굉장히 감사원이 뭐 권익위뿐만 아니라 7개 기관에 대해서 동시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이것이 전 정권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입에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와 관련된 어떤 답변이 나올지가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에서 네. 카메라가 당연히 있는 자리에 이 정도의 경솔한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실 이 문자에 이제 뭐 비춰지는 어떤 장면은 단순히 그러니까 질의가 있어서 업무 보고를 했다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원의 독립성 자체를 스스로 철저하게 허무는 행위였다고 보고 저는 더 나아가서는 보통 어떤 기관이든 사무총장이 굉장히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대외적인 대표성은 어떻게 보면 감사원장이 갖고 있지만 그렇죠. 전체적인 업무 처리, 인사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처리나 집행 자체를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무총장이 대통령의 가장 측근의 한 사람에게 이것을 바로 보고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더 나아가서는 이거에 대한 경위 조사와 감사원의 내부 감사뿐만 아니라 특별한 외부적인 조사까지도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귀추가 주목되는 중요한 순간에 행동을 한 것은 경솔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고요. 또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관계, 그 사무총장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신보라 의원께서도 더 하실 얘기가 있는지요? 우선. 감사원 같은 경우는 그 인사권이랄지 이런 것들이 감사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헌법의 감사원은 네. 그 관련한 어떤 직무와 그 내용들이 그렇죠. 다 기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조직에 비해서는 사무총장이 갖는 역량보다 감사원장이 갖는 역량이 훨씬 더 크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데서 실질적 업무 처리는 사무총장이 일정도 지휘는 하죠. 그런데 감사원장이 감사위원에 대한 임명 제청 권한도 싹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 행위 자체는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이었다라고 보고 네. 다만 이게 지금 감사원이 하고 있는 감사 어떤 절차와 어떤 내용에 관련해서 그 엮거나 뭔가 개입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또 적절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뉴스 브런치 뉴스픽은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감사원에 관련된 이야기, 저희 특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감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업무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끝났습니다. 조 대표님께서도 한마디 더 얹어주시겠어요? 지금 감사위원회 인사권이나 이런 것은 감사원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좀 지나친 해석이다. 감사 절차와 내용에 관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신보라 의원의 의견이 있었어요. 네, 헌법상 기관으로서 감사원장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두 가지 지난 일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올해 8월경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감사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원은 대통령 어떤 기관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답했던 최재일 감사원장이 사실상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큰 그림에서 보자면 감사원장이 갖고 있는 정부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방향이 어떻게 보면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두 번째로 사무총장이 사실상 감사원장을 패싱하고 너무 어떤 전행들을 일삼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뭐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서 언론에 가서 하거나 또 이 사퇴 촉구 결의안의 일부 내용으로 기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무총장이 대통령 측근에게 문자를 보냈던 사건은 단순히 앞서 이제 신보라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감사원장이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차등을 줄 수 있는 문제로 보기보다는 이미 8월 경부터 사실상 감사원장을 패싱하고 사무총장이 여러 가지 일들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한 상징성 자체도 우리가 굉장히 주의 깊게 좀 보고 견제를 해야 하는 부분이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권력기관 간의 견제가 필요한 거니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원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뭐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분께서 그 제언을 좀 해주시죠. 신보라 의원께서 먼저 좀 해주신다면. 네, 실은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가 역대 정부마다 그렇죠. 좀 등장하긴 했던 것 같아요. 지난 정부 때도 월성 1호기 폐쇄 관련해서도 그 감사원의 감사를 정부가 대놓고 방해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감사위원을 오히려 청와대가 이 사람을 재청하라고 압박을 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결국 저는 중요한 게 정부가 일정 정도 개입하고 싶은 유인은 가질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감사원장의 임기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위원회에 대한 임명 제청권도 감사원장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명 제청을 하면 그중에 이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이제 구조이기 때문에 그 좌고우면하지 않고 행동하는 감사원의 역할이 좀 중요하고요. 그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이다. 오히려 이게 문제니까 그걸 뭐 국회 소속으로 두자는 얘기도 있긴 한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실은 지금도 이제 국회 소속 기관들이 있는데 뭐 국회 도서관이나 뭐 예산정책처 그렇죠. 이런 것도 어디는 야당목 어디는 여당목 이런 식으로 막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국회라고 하는 것이 여야 정쟁에 너무 산실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정쟁에 더 휘둘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현행법 안에서 감사원의 여러 기능들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더 바꾸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몇몇 의원들이 발의한 안 중에 보면 주요 감사 중에 그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감사원의 중요한 처분 요구에 대해서 2번 이상 독촉을 받고도 집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군요. 그걸 국회도 동시 보고하는 방식으로 좀 견제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 대표님께서도 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감사원이 보통은 이제 회계 감사를 하고 또 인적 구성원이 어떤 비위를 저질렀는지 내부 감사를 하는 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데 이제 해외 여러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씩 다르겠지만 두 개의 기능이 따로따로 있건지 이런 형태지만 우리나라는 한꺼번에 한 기관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사를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 왔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의지겠죠. 대통령의 의지를 보고 결국엔 감사원의 내부 사람들도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철저하게 독립성을 지키겠다.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사를 정말 권장하겠다라는 계속적인 정책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조성실 정치하는 엄마들 전 대표,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을 이해하는, 그래서 사실 이 역지사지의 태도가 한국 사회로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을